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관입니다. 시험 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물론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요 시험을 발판 삼아서 다음 시험에서는 내년에는 끝내야죠. 끝내야죠.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드러난 자신의 문제점들을 잘 고쳐주셔야 돼요. 지금 제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학 가보시면 뭐 국가직에서 45점인데 85점으로 이번에 지방직 올랐다. 지방직 100점 맞았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따라해야 점수가 오른다는 소리죠. 그럼 그분들이 저랑 같이 뭘 했느냐? 기출문제에 이런 거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결론을 암기했던 거예요. 그것부터. 자,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해 오신 분들은 뭐 지금은 그냥 대충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점수 따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혹시 저랑 같이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 해설 강의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문제 해설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누구는 이제 100점도 나오고 40점이 오르고, 그러니까 공부 방향을 바꾸고 나서 40점이 오르고, 이게 뭔 차이냐? 제가 맨날 강의 시간에 요거 나옵니다. 피토하면서 말했던 거, 그것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시험장에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바로바로 정답을 기계로 찍는 거거든요. 제 강의 자랑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건 그냥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우리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게 또 나오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또 나오는 비중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출문제 있는 거 먼저 해야 돼요. 기출문제는 그냥 족보예요, 족보. 아니, 모든 시험에서 점수 빨리 따려면 족보부터 암기하고 들어가야지.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 아닌가? 족보부터 암기해야 족보가 있는데. 제발. 학문하는 공부하고, 그러니까 학문을 이해하는 공부하고 시험에서 점수 따는 시험 공부하고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시험에 점수 따야 돼요. 모든 건 점수 따기 위해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공부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성격까지도 바꿔야 돼. 합격할 수 있는 성격으로.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한테 안 맞춰주니까. 우리가 맞춰야 합격하지.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지세요. 점수 따는 공부 하셔야 돼요. 점수 따는 공부. 뭐 이걸 이해해야 직성이 풀려요. 선생님, 이해한 다음에 문제 푸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뭘 했든지 다 필요 없고 시험에서 점수 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 했던 거랑 다르더라도, 자신의 성격과 안 맞더라도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합격하는 공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점수가 안 나오냐? 행정학을 다 이해하고 문제 풀려고 하면 점수가 절대 안 나오지. 다 이해했다 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다 쳐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이해했다 쳐도 문제 안 풀립니다. 안 풀립니다. 더럽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 점수가 안 나오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어. 시험 공부는 점수 나오면 재밌는 거거든요. 다른 재미는 없잖아. 시험 공부에 다른 재미가 어딨어. 괴롭고 막 희생해야 되고 막 그런 것만 있지. 근데 점수 나오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공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더럽게 열심히 해도 문제 안 풀린다. 점수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발 기출문제에 있는 것부터 결론을 암기하세요. 기출문제의 결론을 반복해서, 이해도 아니고 반복해서 암기하면 거꾸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문제에 맞춰서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그래야 우리의 한정된 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점수 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널널하면 여러분들 한 10년 공부할 거면 다 이해하고 문제 적용하는 연습도 몇 년 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점수가 90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방향으로 해야지. 그래서 저랑 이제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공부 방향부터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면 또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기존 기출문제랑 비교해 줍니다. 자, 제가 평균적으로 여기다가 기출문제 86.3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 기출문제 전체, 수만 가지 문제 전체에서 이 평균적으로 9급 시험에 요만큼이 반복된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2000문제도 안 되게 추려놓은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결론을 정확하게 알아도 이거 푼다. 이렇게 9급 평균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생소한 문제, 100점 방지는 기출문제 집에는 없었던 거. 요게 이제 9급의 평균적인 난이도입니다. 그러면 9급에서 점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게 기본 점수여야 돼. 왜냐하면 족보에 있는 거니까 족보의 결론 알면 이해와 상관없이 요게 기본 점수예요. 자,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는 강의 들으면서, 지금 제가 이해시켜 줄 거고, 강의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스스로 공부할 때 글을 읽어서 해설을 읽어서 이해 안 돼요. 결론 외우라고. 스스로 공부할 때는 반복해서 결론 외우라고요. 그럼 거꾸로 이해된다고요. 그러면 기본 점수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맞춰? 이런 거.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 소거하고, 기출문제 패턴상 아닌 거 소거하고, 그러면서 맞추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되어 있어야 이쪽도 맞추는 거예요. 제발 한 방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 기출문제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요런 거 어떻게 해요? 요거 맞추려고 공부 범위를 무한정 늘리지 마시고, 공부 범위를 무한정 늘리면 점수 떨어지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걸 반복 못하니까. 요거부터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점수 따는 겁니다. 자, 이거 만들면 이거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이게 합격생들이 합격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해? 응? 다른 거 추가하지 말고 합격생들이 이렇게 합격한다니까. 점수 뭐 이번 시험에 100점 나온다니까. 자, 이번에는 무려 86%도 넘어서 18문제, 90%가 똑같은 게 나왔어.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만 결론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나왔고요. 그럼 기본 점수가 90에서 시작해야지. 그리고 생소한 거 하나, 100점 방지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거 하나가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맞추는 문제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맞추는 문제. 결론은 한 95점은 나와줘야 돼. 얘 때문에 20번 문제입니다. 국가채무. 이런 건 공부 안 해도 돼. 틀려도 돼. 20번 때문에 실질적인 만점은 95점인데 고득점 기준도 95점이야. 선생님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5점 맞아야 돼요. 물론 뭐 어쩌다가 삐끗해서 90점. 그래서 90점, 95점 맞으신 분들은 이 시험에서 잘 보신 것이고, 대신에 이거는 실력이 있는 분들 간에는 변별력이 없어. 대부분 90점, 95점일 겁니다. 대부분 90점, 95점. 그리고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밑에. 물론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 객관식 행정학에 맞춰서 공부하는 사람. 제가 제대로 공부 안 했다는 것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공부한 거. 이거 이제 실력 차이가 나겠죠. 오케이. 분발 대상 엄청 높죠. 엄청. 왜? 무려 기출문제집에서 18문제나 나왔으니까. 무려. 그 다음에 얘가도 맞출 수 있었으니까. 봐줄 수가 없어. 분발 대상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뭐 생각이 필요한 문제도 별로 없습니다. 똑같이. 이걸 갖다가 제가 일일이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일일이. 원래 문제, 2번 문제, 기존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똑같이 나오네 느끼고 마음으로 사무치게 느끼고 공부 방향을 수정할 수 있게 되니까. 자, 이제 넘어가 볼 건데 영역별 문제수는 한번 참고만 해보시고 특이사항은 별로 없네요. 자, 1번 갑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리성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래. 민주성은 대외적인 측면, 대내적인 측면 이렇게 나누죠. 대외적인 건 국민의 참여, 대내적인 건 행정 조직 내에서 참여.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형평성, 수평적인 건 같은 건 같게, 수직적인 건 다른 건 다르게.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답은 2번인데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죠. 투입 대비 산출. 투입을 고려하는 건 뭐다? 효율성 혹은 능률성. 투입을 고려하는 거, 효율성 혹은 능률성. 투입 고려 없이 목표 달성도만 고려하는 건 효과성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 효과성을 누군가에게 너무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해야 문제 푸는 걸까요? 아니면 기출문제집에서 목표 달성도 효율성을 이렇게 틀리게 내네. 비용 내지 투입 개념 없는 거. 이거 효과성인데. 그다음에 투입에 대한 산출 똑같네. 시험 문제랑. 투입에 대한 산출에 비해 효과성 틀렸네. 효율성인데. 심지어 이거는 올해 나왔던 문제예요. 올해.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집에 있는 문제에도 이 똑같은 게 엄청 다양한 종류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올해도 또 나왔던 거. 적어도 올해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해설 강의도 다 드렸고. 됐죠? 이렇게 공부해야 점수가 빨리 나옵니다.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구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2번 계속 보여드릴게요. 대표 관료제.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뭐 더럽게 어려운 표현인데 요게 출신 배경을 반영해서 관료를 뽑는 거죠. 적극적 대표는 실제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요게 연결된다는 가정을 합니다. 꼭 연결된다는 게 아니라 가정하에 대표 관료제가 이루어진다. 소극적 대표성은 방금 말했듯이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거. 출신 배경을 반영한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균형인사 정책이라고 이 대표 관료제적 성격을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균형인사 정책이라고 문제를 내도 대표 관료제 문제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는 대표 관료제로만 나오고 균형인사 정책 이렇게는 안 나왔었는데 제가 계속 요거 나옵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 나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긴 한데 2번 문제 푸는 결정적인 힌트가 똑같단 말이야. 뭐에 패단을 시정해요? 실적주의. 역차별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아이고 색칠 안 했네. 죄송합니다. 여기 틀렸어. 색칠하는 거. 역관주의 패당 시정, 역차별 문제 발생 우려. 자, 기출문제집에 인사이론 1131번에 15년도 국가의 7급 문제. 역관주의 인사주대 패단을 극복하게 등장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이 넘어가지 말고. 똑같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제가 보여줘야 여러분들 공부 방향이 바뀝니다. 기출문제집은 족보라니까 족보. 요거부터 암기해야 일단 기본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 뭐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뭐 생소한 문제 좀 섞이고 그래봤자 기본 점수 일단 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득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발 다 이해하고 문제 풀려가지 말고 문제의 결론 암기하고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조건 실적주의 극복이에요. 실적주의의 단점 극복, 실적주의 단점 극복. 그게 뭐더라? 실적주의는 시험 잘 보는 사람만 뽑지? 그러니까 우리도 실적주의를 적용받으니까 죽어라! 시험에 맞추는 거 아니야. 지금 실적주의가 적용되니까. 패단이지, 패단. 제가 처음 도입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라 시험에 맞춰야 된다. 성격까지도 바꿔야 된다. 공부하고 바꿔야 된다. 그러면 합격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 특징들이. 근데 우리는 합격해야 되니까 그걸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 인사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표관료제가 다양한 출신 집단들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해하는 거고 이해는 강의 들으면서 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돼도 결론을 외워야 되고 항상 시험은 이해는 안 됐어도 반복해서 결론을 외워야 됩니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너무 처음부터 제가 소리를 빽빽빽 질렀는데 일단 초반에는 제가 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해설에 집중해서 쭉 해설해 드릴 거니까요. 저 선생님 끝까지 저렇게 흥분하면서 소리치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 3번. 자, 맨날 나오는 부분이죠. 전통적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전통적 델파이는 의견 일치, 중위값이라고 하죠. 자, 중위값, 평균값, 공통점을 유도하는 거예요. 공통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쉽죠. 현실 세계에서는 완벽한 합리성이 안 되니까 제한된 합리성. 3번.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브레인스토밍 끝나고 평가해야 돼요. 왜냐면 최대한 자유롭고 창의로운 의견을 모으는 거니까 중간, 과정에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뭐 많이 나오죠. 4번.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나 기능을 중심. 이런 게 관료제적 구조죠. 기능 중심, 집권화된 구조. 이건 최고 관리자 개인이 주도하겠죠.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자, 1번과 관련하여 델파이 기법 엄청 나오잖아요. 자, 델파이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반복하고 색깔이 하나 빠졌네요.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합의. 여기서 싸움 붙이고 의견 불일치를 조장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합의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합의는 중위값, 중간값. 델파이 분석이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밑에 거 보시면 정책 델파이. 정책 델파이는 그냥 델파이랑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
틀린 선지로 그냥 델파이의 특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의견의 중위값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뭐다? 그냥 델파이. 그래서 우리가 정책 델파이랑 델파이의 차이점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델파이는 의견 일치, 중위값, 중간값. 정책 델파이는 일부러 의견 불일치를 유도한다. 불일치, 싸움 붙인다, 의견 대립 유도한다. 이런 것들도 공부할 수 있게 되죠. 기출문제집에도 다 있고. 오케이, 너무 많이 했던 주제고요. 네, 4번. 제가 기출문제집에 있던 문제는 여기다가 기출문제라고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에도 기출문제라고 적혀 있는 것은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니까 거기서 틀렸으면 기출문제집 회독수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집에 없는 거는 제가 생소한 문제라고 다뤄놨어요. 요거는 뭐 틀렸어도 괜찮기는 해. 그런데 생소한 문제라고 전부 다 틀리는 건 아니고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행정학 하다 보면 그냥 맞추는 거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적극적 방안도 있고 소극적 방안도 있어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중요도 C급 이하예요.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근데 행정학 하다 보면 적극적, 소극적 이런 의미를 알게 되는데 적극적이라는 것은 뭔가 액션을 하는 것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은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불확실성을 극복할 때 적극적인 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제거까지는 아니어도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거. 소극적인 것은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대처하는 거예요. 보시면 뭐 정확하게 안 해왔다 하더라도 지연이나 회피, 이게 소극적이겠죠. 이건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야, 아닌 거예요.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확실성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지연시키고 회피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회피하는 거예요. 또 그거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이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객관식에서는 가장 정답인 거 고르면 되잖아요. 그럼 또 4번 대부분 맞췄을 겁니다. 생소한 문제지만 이제 카페 가 보시면은 90점, 95점, 100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왜 그러겠어? 이런 건 그냥 맞추니까. 자, 나머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불확실성이 줄어들죠. 몰랐었는데 정보를 얻었으니까. 실험을 해보면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겠죠. 요거는 아니야. 3번 협상이나 타협. 요건 좀 짧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는데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요 부분은 이거 10으로 정하자. 요 부분은 100으로 정하자.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면서 4번 고르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없을 뿐 이건 그냥 푸는 문제. 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5번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광역행정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 방식입니다. 1번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있겠죠. 3번에 규모의 경제 있다. 넓어졌으니까. 너무너무너무 쉬운 문제. 그리고 2번 주민의 생활권이 자기 사는 지역 외에도 넓어졌어요. 뭐 수원 사는 사람이 서울까지 출퇴근하고 성남시에서 서울 출퇴근하고 뭐 많죠. 넓어졌어요. 근데 행정권도 광역행정권은 넓어지죠. 그래서 광역행정권이 주민의 생활권과 일치된다. 그러니까 넓어졌다는 소리예요. 4번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별화시키면은 공공서비스도 달라지는데 광역행정은 같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균질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죠. 이런 거 기출문제집에 똑같은 거 있죠. 자, 1845번에 해경간부 문제 뭐 이런 문제도 공부해야 되나요?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문제들은 출처, 연도 불문하고 다 봅니다. 어떤 행정시험이든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최대한 공부하기 쉬운 문제를 골랐을 뿐입니다. 출처, 연도 불문하고 다 보세요. 다 나오잖아. 규모의 경제 확보. 광역행정은 규모의 경제 확보. 그 다음에 아까 행정서비스 균질화. 차별화가 아니라. 그래서 옳은 선지가 이렇게 틀린 선지로 나오고 여기 틀린 선지가 옳은 선지로 또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가보시면 옴부즈만 제도에서 맨날 나오던 게 또 나왔는데요. 뭐 행정에 대한 통제하고요.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했다. 이거 가끔 나오죠.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했다. 다른 나라 나오면 틀립니다. 그다음에 국가별로 상이한데, 그러니까 시작은 스웨덴이고 국가별로 상이한데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예요.
우리나라 것도 상이한데 일반적인 옴부즈만과 달리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헌법기관, 우리나라는 법률기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이죠. 우리나라 행정부 소속이고 행정부 중에서도 정확하게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거 틀리면 돼, 안 돼? 너무 많이 나왔는데. 기출문제집 가보시면 법률상 기관이다. 옳은 선지도 있고, 자,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 국민권익위원회 틀린 선지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 이제 2006년 것까지 봐야 되나요? 이런 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법률상 기관 맞고 여기 헌법상 기관이 아닌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뒤에도 이렇게 또 나오고, 그다음에 올해도 또 나오고, 심지어 3년 전 지방직 구급 문제는 우리 8개년도 지방직 구급 문제 변형 문제로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지방직 구급만을 위해서 제가 8개년도 변형 문제를 다 드렸잖아요. 들리신 분들 없을 거라 믿습니다. 쉬운 문제죠. 7번. 자, 요런 데서 이제 또 기출문제집이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강의 모두 다 들으시면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고, 제 기본서에 있는 거 모두 다 암기하면 다 맞춥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시험 잘 보려면 시험 족보 외우라는 거죠, 족보. 제 모든 강의도 다 족보에 이게 열나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 점수 나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오케이? 이럴 때 위력을 발휘하는데, 통합제정 어려워요. 행정학 내용이 어려운데 우리는 문제 푸는 것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이런 통합제정 이해하려고 막 허우적 그러지 말고 뭐가 문제로 나오는지 파악하라고요. 그럼 얼마나 쉬운데. 맨날 똑같이 나오고. 가봅니다. 옳은 거.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옳고요. 셋 중에서 하나를 빼면 틀리고요. 강의 들었던 분들, 기출문제 풀었던 분들은 제가 맨날 똑같은 말 했던 거 기억나죠? 다 들어가면 맞고 하나라도 빼면 틀리고. 그다음에 2번. 통합재정 기관의 범위는 중앙정부 다 포함, 공공기관도 포함하고요. 지방정부도 포함한다. 이거 출제 포인트로 맨날 나온다고 그랬죠. 중앙정부도 포함, 지방정부도 포함. 그다음에 3번.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내부거래 제외. 내부거래가 뭐예요? 내부거래 몰라도 푼다고요. 내부거래를 제외한다 그러면 맞고 내부거래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맨날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래도 좀 내부거래가 이해가 돼야 더 잘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는 이해시켜 주는데 혼자 할 때는 제발 반복해서 결론 외우라고요. 이해는 강의 시간에만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해하면 자동으로 암기되는 것들도 있어. 근데 요거는 이해가 별로 도움이 안 돼. 이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제가 결론 암기시킨단 말이에요. 물론 통합재정 중요한 주제이긴 하니까 제가 3번을 계기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겁니다. 이해시켜 드리긴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통합재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지출을 따져요. 그 말은 실제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보세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아니면은 이 공공기관이 저 공공기관에게, 일반에게가 특별에게, 특별에게 일반에게, 이런 것들은 다 실제로 돈을 쓴 건 아니에요. 정부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한 거지. 그건 실제 돈 안 썼습니다. 국민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요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한 번에 계산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엄마 돈, 아빠 돈 따로따로 해. 그러면은 엄마가 아빠에게 용돈 준 거는 엄마 입장에서 지출이 되는데, 엄마 돈, 아빠 돈을 한꺼번에 통합재정으로 하게 되면 엄마가 아빠에게 준 돈은 지출이 아니에요. 가족 내에 있는 거예요. 그게 통합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에 최대한 일반에게 특별히 기금 전부 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포함 안 한다고요. 지출에 포함 안 된다고요. 왜? 실제로 돈 쓴 게 아니니까. 국민에게 쓴 게 아니니까.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 근데 이거 어차피 나중 가면 희미해져. 결론을 외워야 돼요. 결론을 외우고 그에 맞춰서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오케이. 내부거래 제외, 내부거래 제외, 내부거래 제외, 내부거래 제외 이거 하라고요. 내부거래 제외.
그다음에 순계 이거 하라고요. 총계 틀려 순계 맞아. 총계 틀려 순계 맞아. 총계 틀려 순계 맞아. 자, 지금 통합지정을 이해했어도 지금 이걸 풀려면 총계도 또 이해해야 되고 순계도 또 이해해야 돼. 그럴 바엔 총계 틀려 순계 맞아 하는 거죠. 물론 대략적으로 알죠? 얘는 모든 걸 다 예산에 기록하는 것이고 순계는 순수한 것만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세금을 걷었는데 세금 걷으면서 10억이 들어갔어. 그러면 총계는 100억 수입, 10억 지출로 둘 다 적어요. 순계는 90억만 적어요. 왜? 100억 걷으면서 10억 썼잖아. 그러면 90억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만 파악한다고요? 그럼 90억이 맞지. 100억 없잖아. 10억 썼잖아. 90억이 맞지. 순계라고요. 뭐 이해는 되긴 하지만 어쨌든 총계 틀려 순계 맞아. 요걸 외워야 된다고요. 왜?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총계 틀려 순계 맞아. 총계 틀려 순계 맞아. 그리고 중앙재정도 포함, 지방재정 다 포함. 다 지방재정이죠. 지방재정을 일반 지방재정하고 지방교육재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방재정 다 포함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포함하고요. 뭐 세입, 세출 외 항목은 짜투리 돈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거 다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내부거래, 보전거래 제외한다. 내부거래, 보전거래는 또 뭐예요? 그러지 말고 제외한다. 보전거래도 내부거래의 일종이에요. 내부거래든 보전거래든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제외한다고요. 실제로 돈 쓴 게 아니니까. 오케이. 이럴 때 결론을 외우는 게 위력을 발휘한다고요. 통합지정이 더럽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문제는 쉽다. 어려워도 문제는 쉽다.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